맞춤 노화라는 미래 5장에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측정한다는 개념은 약 50년 전에 나왔지만은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데이터와 컴퓨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였다. 그렇게 이 분야는 아직 유학기에 있다. 기존 신체 나이 추정값들 중에서 상당수가 숫자 나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건강과 웰빙의 개인별 차이를 포착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숫자 나이만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건강 수명과 수명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 변화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노화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척도들은 그들을 진정한 힘을 활용하고자 하면 개선할 여지가 여전히 많다. 지금까지 나는 신체 나이를 숫자 나이와 흡사하게 하나의 실체로 나타루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이기도 하며 사실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체 나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지금까지 내가 기술한 방식도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숫자 나이와 신체 나이를 하나씩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노화는 두 사람이 서로 다양한 차원에서 갈라질 수 있기에 다면적이다. 달력상으로는 36세인 두 사람이 앞서 언급한 척도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써서 31세라는 동일한 신체의 나이 추정값을 얻는다고 해도 두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정확히 동일하다고 더 나아가서 건강 위험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이를 먹지 않으며 1차원적이거나 선행적인 척도는 결코 노화 과정의 복잡성을 진정으로 포착할 수가 없다. 사실 누군가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측면을 밝혀낼수록 우리는 개인별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맞춤 노화라는 미래를 볼 때 그렇다는 거네요. 노화 프로파일 숫자를 넘어서 2020년 마이클 스나이더가 이끄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연령형이라는 노화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화의 다양한 영역이라는 개념은 그저부터 있었지만은 이 연구는 처음으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개인에게서 다수의 연령형을 측정하고 개인의 독특한 프로파일을 더 상세히 정리하는 데 활용을 했다. 게다가 이 연구는 사람들을 시간별로 추적했고 따라서 한 사람의 몸에 있는 개체 체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달려져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진은 놀라울 만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들은 4년에 걸쳐서 분기마다 검진을 받는 106명으로부터 1800만 개의 데이터를 얻어서 추적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로서 연령별로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면역형, 대사형, 간형, 콩팥형이었다. 각 실험 대상자는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점수를 받았다. 본질적으로 노화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져 가는지를 물을 수 있었다. 이렇게 대해서 콩팥형, 간형, 대사형, 그러니까 또 동의하에서 4상체제, 8상체제 이렇게 나눈 것이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족적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건강 대생존의 역설. 자, 이렇게 나란히 내놓은 부모의 노화 궤적들이는 각자와 공중보건학 연구를 볼 때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이 두 계절을 늙어갈 때 남녀들에게 흔히 나타나곤 하는 차이점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할머니는 노화에 따른 질환을 더 많이 겪었고 건강 수명이 훨씬 짧았지만은 할아버지보다도 오래 사셨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도 상당히 더 오래 살고 심지어 동물 중에도 암컷이 수컷보다도 오래 사는 종이 많다. 미국에서는 2018년 출생자들의 중위기 대수명은 남성이 76.3세, 여성이 81.1세다. 일본 남성은 기대 수명이 81.1세로서 꽤 장수하지만
일본 여성에 비하면 빛이 발현다. 일본 여성은 기대 수명이 87.5세로 세계 최고다. 사실 성별 자료가 나와 있는 181개국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긴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남녀의 기대 수명 차이가 적은 나라는 부탄이다. 히말라야 동쪽의 티베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다. 인구가 100만 명에 미치는 이 나라의 기대 수명은 남성은 71.1세, 여성은 71.8세로서 차이가 1년도 안 난다. 반면에 러시아, 벨라루스 등 네 나라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길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고 예상할 수 있긴 해도 그것은 반드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질환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는 약 5천만 명이 알츠하이머를 앓는다고 추정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2배나 많다. 또 여성은 늙을수록 뼈 관절염,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으며 2000년에 NIA의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의 여성은 81%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질환을 앓는 데 반해 남성은 겨우 57%만 그런 질환을 앓는다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선수들을 통해서도 또 연구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망률의 선택이라는 이 개념은 늙어갈 때 남녀의 질병 발생률 차이를 일부 설명한다고 볼 때에야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겠지만은 이 불일치를 온전히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100세 이상 사는 것이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이루는 성취라는 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100세 이상인 사람들을 보아도 여전히 남성보다도 여성의 환자가 더 많을 뿐은 아니라 더 많은 노인병 증상 장애에 시달린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 숨겨진 이질성이 처리하는 것을 보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리든 간에 여성은 동년배 남성보다도 더 많은 질환을 앓는 경향이 있다. 종합하자면 이는 호르몬 차이 때문이든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든 간에 성별이 노화에 따른 개적이나 표현형의 차이를 빚어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듯도 하다. 따라서 성별은 늙는 속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늙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성별이 노화 프로파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을 띨지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다. 행동, 환경, 유전자, 무작위적인 변화도 생애 동안의 건강에 어떤 격려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조범을 생각한다면 할머니가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쇠약해진 반면에 할아버지는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쇠약해졌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난 것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다. 두 분의 건강이 변했던 과정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두 분이 평생에 걸쳐서 보인 생물학적, 생리학적인 프로파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도 깨닫는다. 즉 두 사람의 신체의 나이를 비교할 때 어느 한 선형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 차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노화 경관에서 자신의 경로 찾기 2장에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설명할 때 썼던 10km라는 경주를 비유를 다시 떠올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경주를 하다가 특정한 달력상의 시간에 자신이 와 있는 지점에 자신의 신체 나이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30분이 지났을 때 어떤 이들은 결승선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달린 반면에 어떤 이들은 3분의 2 지점까지 달렸다. 이 사례에서 나는 모두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단일한 트랙을 다닌다고 제시했지만은 생물학적인 노화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모두가 언덕 꼭대기에서 출발해서 언덕 밑바까지 하는 경주일 것이다. 3장에서 말한 이 경주가 다른 점은 미리 정해놓은 길이 없다는 것이다. 각 주자는 저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닥에 다다를 수 있다. 취할 수 있는 경로의 수는 거의 무한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언덕을 내려갈 것이다. 물론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거나 오르락 내려왔다 하면서 달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누군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내려가는 언덕의 지형이나 경관에 따라서 주자들이 가장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질 것이다.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로가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한 경로는 극도로 곱고 가파를 수 있고, 또 한 경로는 좀 더 완만하고, 또 주자는 언덕의 비탈 지형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천천히 내려간다. 세 번째 경로는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등성이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다가 가파른 비탈을 만나면서 곧장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와 생물학적인 노하우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처음에 기술한 원리 10km 경주에서는 특정한 시점에 주자가 와 있는 위치가 신체 나이를 나타낸다. 즉 하나의 차원에서 측정한 것이다. 이는 출생과 사망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다. 이 새로운 경주도 생물학적인 노하우를 추상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4차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첫 번째 차원이고 다른 세 차원은 언덕에서의 물리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첫 번째 차원은 언덕에서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즉 고도나 높이를 가리킨다. 등등등등. 이게 3차원 경관. 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파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대사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자,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로를 규정할까? 이런 데 대해서 또 연구들 하고, 효모에 대해서 연구들은 미세 유체 장치에 효모를 가둬서 각 개체를 시간별로 연구할 수 있는데, 이들은 효모 세포의 생애에 걸친 두 가지 생물학적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뭐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느린 선수, 빠른 선수가 있는데, 노화의 유형이다. 리보솜은 세포들 중에 절반은 세포에서 인이라고 하는 부위가 퇴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이 첫 번째 노화 모드, 노화 유형이다. 리보솜은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세포소 기관인데, 이런 효모 세포들은 또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다가 쪼개졌다. 그러므로서 리보솜 DNA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노화 관련 세태가 더 빨리 나아가서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거네요. 효모 세포들 중에서 나머지 질환에서 나타난 두 가지 모드에서 해음을 잃으면서, 그러니까 철을 잃으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쇠해지는 양상도 보였다라네요. 이 효모 세포들의 사실상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므로 각 세포가 어떻게 능능지를 어떤 무작위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효모들을 실험하면 어떤 양상이 드러날까? 연구진은 수십 년 동안의 한 노화 연구를 토대로서 시르2와 하프4라는 두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돌연변이 균질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 두 돌연변이가 세포를 서로 다른 노화 표현형 쪽으로 편향시키는 듯 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다양한 연구가 있다는 거죠. 종합적 하자면은 이 아름다운 실험은 세포 노화를 운명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생물은 노화 과정 초기에 어느 경로를 택할지가 결정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느 계통을 유지하고 그 대신에 어떤 계통을 희생시킬지를 결정한다. 궁극적으로 개체가 늙어갈 때 어떤 노화 특징을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늙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노화를 평가할 때는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시킨다. 이 점은 노화에 개입하고자 할 때 특히 중요해진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효모가 죽음에 취약한지의 여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모가 어느 경로를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즉 어느 과정을 표적으로 삼아야 가장 큰 혜택을 얻을지 알 필요가 있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개입은 그 능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개체에게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개체에게는 효과가 덜할 것이다.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나는 커네티컷 대학교의 쿠어 미국과 영국의 다른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를 했는데 약 4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노화 척도를 상정했다. 우리는 두 신체의 나이 척도가 상응하는 결과를 내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아포였다. 아포지 단백질. 흥미롭게도 아포는 장수와 만성질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유전자 중에 하나다. 아포지 단백질. 유전자는 사람에 따라서 염기세율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 아포. 이렇게 고심하던 나는 이었고, 이것이 효모 연구에서 나온 개념의 복잡함을 깨달았는데, 아포 유전형은 어느 노화 유형을 버리고 대신에 다른 유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개인에게 편향을 일으키는 듯 했다. 종합하자면 이 유전형인 사람은 체내 지질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심장 대사적인 노화가 가속되었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아포는 온몸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일을 돕는 단백질이다. 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와 기관에 그것을 전달하고 남는 것을 간으로 운반하여서 그것으로 분해되어서 담즙을 섞이고 이윽고 노폐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아포는 다른 단백질 및 지방과 결합해서 지질단백질이라는 것을 형성한다. 독자는 저밀도 지질단백질과 또 고밀도 지질단백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전자를 나쁜 콜레스테롤, 또 후자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LDL-HDL 차이점은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의 비율이다. LDL 입자는 크지만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밀도가 낮다. 반면에 HDL은 입자가 더 작고 더 밀도가 높으며 단백질의 비율이 훨씬 높고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 세포의 막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많은 호르몬과 비타민 D 같은 중요 성분을 합성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식단 때문이든 몸이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든 간에 몸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 건강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전형이 정확히 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를 우리는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직된 가설은 이 유전자와 관련된 돌연변이가 이 단백질이 콜레스테롤을 결합하는 능력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아포 단백질 반본들이 어떤 유형의 지방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낸다면 이 유전형인 사람들의 혈액에 왜 LDL이 더 많이 떠다님으로써 동맥을 막고 더 나아가 뇌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적인 요소들이 축적되도록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CRP 연구도 수치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경로 결정하기. 개인의 유전형의 노화 경로를 이쪽 또는 저쪽으로 편향시킬 가능성을 지닌다면 어떤 신호로든 간에 거기에 개입할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며 노화의 숙명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첫 혐오 실험에서 세포들은 클론임에도 절반은 이쪽으로 늙고 다른 절반은 저쪽으로 늙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활성을 제거하거나 증진시켰을 때도 각 효모가 늙으면서 어느 경로를 취할지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특정한 방식으로 늙을 확률에만 영향이 미친 것이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아포 유전형을 지닌 사람들이 두 가지 노화 척도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각 집단 내에서도 상당한 변이가 있었다. 이 변이가 유전형과 우리가 살펴보는 노화 척도에 따라서 그저 노화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향을 가지친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당뇨병 같은 질병이 걸릴 위험이 있다. 앞으로 1년이나 5년, 10년 안에 그 병에 걸릴 확률은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노화가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미미하다. 유전자는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유전자 환경상호 작용이라는 것의 한 예가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해결책은 뭘까? 우리는 각자의 독특하다는 점, 집단 편견과 표준화를 토대로 만든 건강요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안다. 답은 노화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유형으로 늙을지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유전자를 토대로서 어떤 유형인지 예측하는 방법을 쓸 이유가 있을까? 복잡한 형질들의 유전학이 지닌 문제는 바로 그 복잡하다는 것이 또 면역의 노화, 인질에게 노화, 대사 노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수천 가지의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전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노출, 물리적인 환경, 사회관계, 더 나아가서 또 운도 유전자와 상호 작용하여 노화 과정을 조절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타고난 인자들을 토대로서 70세에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생물학적으로 현재의 자신을 과거의 자신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예측을 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기후나 경제를 예측할 때 데이터를 토대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장래의 건강을 예측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 개념은 수십 년의 동안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창안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야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다. 노화형은 다른 논문의 저자인 스나이더는 2015년 생명공학을 설립해서 이렇게 소형과 침실을 써서 세력을 통해서 조합을 해서 정보를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서 면역노화, 전신염증, 대사노화, 세포노화, 인지기능, 콩팥과 간의 건강, 호르몬 변화, 더 나아가서 DNA 손상을 추적하는 척도들이 포함이 된다. 놀라운 점은 침의 DNA 메티라 양상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근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순한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노화 프로파일, 미래 건강의 예측에 관한 많은 정보를 풀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처방을 알아내는 데 쓸 수가 있다. 게다가 이런 척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개인과 집단 편견을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모든 계통들이 일어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노화 과정을 통제할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개인적으로